저는 윤태섭입니다. 올해 74시죠.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말입니다. 오늘도 저녁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서영이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고 지훈이는 카페를 운영하죠. 다현이는 디자이너예요. 모두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명 때문에 소리가 겹쳐 들리거든요. 아이들이 뭔가 수군거리는데 정확히 못 알아들었어요. 아버지는 안전이 중요해요.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다현이도 맞장구 쳤죠. 저는 그냥 음식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요즘 혼자서 라면만 끓여 먹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알아봐야겠어요. 서영이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뭘 의논하고 있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야, 너희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면서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이웃집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지훈이가 얼른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40년 넘게 절판 용접하면서 귀와 눈이 얼마나 예민해졌는데요. 그때 제 시선이 거실 한편으로 갔습니다. 등기 서류철이 있는 곳이었어요. 지훈이가 아까부터 자꾸 그쪽을 쳐다보더라니까요. 서류철 사이에 뭔가 비중 나와 있었습니다. 임대차 전환 가이드라는 전단지였어요. 그래. 이제 알겠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특히 지훈이는 계속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어 빨간 공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사준 건데 벌써 20년이 넘었죠. 상자를 열어 공구들을 하나씩 만져봤어요. 드라이버, 스패너, 니퍼, 손에 익은 친구들입니다. 이 공구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집 안의 모든 수리는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이로 보는 건가요? 문득 옆집 박미순 씨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다 자주 온다 그러지만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시설에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였구나 싶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이들이 여전히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급히 대화를 끝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네, 무릎이 좀 아픕니다. 관절염이 있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혼자구나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요. 신문 보다가 심심하면 뭔가 고칠 게 없나 둘러봅니다. 수도꼭지가 새거나 문고리가 헐렁해지면 바로 고쳐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누군가 정해준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요? 생각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걱정되니까 그런 거겠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일찍 왔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 안전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는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등기 서류철 쪽을 쳐다봤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제 의견 따위는 들어있지 않구나. 며칠 후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공식적인 분위기였어요. 서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진지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해봐.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무릎도 아프시고 이명도 있으시잖아요. 서영이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24시간 케어받을 수 있는 곳이 좋겠다고 했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요양시설에는 좋은 프로그램도 많아요. 서영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났어요. 저를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기, 서영아. 네, 아버지가 그렇게 위험해 보여. 서영이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스스로 밥도 못 해먹고 위험한 것도 못 알아보는 바보 같아 보인다는 거야.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때 지훈이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면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면이 뭐? 이 집을 전세로 돌리면 보증금이 나와요. 그 이자로 요양비를 충당할 수 있고, 아, 이제 본심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빼앗아서 네 사업에 보태려는 거야. 지훈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거죠. 그때 다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부터 들어봐요. 뭘 원하냐고?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질문이었어요. 계획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 집에서 내 공구 만지면서 뭔가 고치는 재미를 느끼며 사는 거야. 그게 나한테는 치료라고. 서영이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안전. 그럼 너희는 안전하게 살고 있어. 제가 반박했습니다. 매일 차 타고 다니면서 사고 날까봐 걱정해. 계단 오르내리면서 넘어질까봐 걱정해. 아이들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살아있다는 건 원래 위험한 거야.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고. 지훈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지훈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소리였습니다. 화면을 잠깐 봤는데 대출 독촉 내용이 보였어요. 지훈이가 급히 폰을 뒤집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훈아, 너 돈 문제 있어?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방금 뭐 보였는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서영이가 지훈이를 재려봤습니다. 오빠, 설마 그런 이유로? 지훈이는 결국 털어놨어요. 카페 확장하려다가 자금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대출받아서 진행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떨어져서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집을 노린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버지 걱정해서. 에이, 그만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너희들 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아이들이 모두 나간 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훈이는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사업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 산과 바꾸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죠. 빨간 공구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공구들을 하나씩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공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은 고집이 세긴 하지만 약한 사람을 못 보는 착한 마음이 있어. 그래요. 저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합니다. 동네에서 뭔가 고칠 일이 있으면 달려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자신이 약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으니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저는 아직 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릎이 좀 아픈 것뿐이지 멀쩡합니다. 이명도 심하지 않고요. 뭔가를 고치고 만드는 일도 여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이들과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받을 수도 없고요.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일단 2주 동안 낮에만 간병인을 써보기로 했어요.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재택 케어가 어떤지 경험해 보자는 거였죠. 첫 번째 간병인은 김말순 씨였습니다. 5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어르신, 제가 왔어요.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저를 귀머거리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오늘부터 제가 어르신 돌봐드릴게요. 김말순 씨는 일사천리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이것저것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수도꼭지 녹슬었네요. 바꿔야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쓰는데 불편 없어요. 그래도 위생상 좋지 않아요.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자 김말순 씨가 부엌을 점령했습니다. 어르신은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간단한 건 제가 해도 돼요. 아니에요.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뭔가 할 때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전구 가려고 의자에 올라가려는 것도 막았어요. 어르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평생 해온 일인데. 그래도 안 돼요. 결국 김말순 씨가 전구를 갈았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지켜봤어요. 자기 집에서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흘 후에 김말순 씨가 갑자기 못 온다고 했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이순자 씨가 왔습니다. 이분은 또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말이 별로 없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한 편이지만 이렇게 어색한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청소를 굉장히 꼼꼼히 했어요. 제가 평소에 건드리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다 닦았습니다. 고마운 일이긴 한데 좀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제 공구상자 근처를 청소할 때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거기는 안 치워도 돼요.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 그냥 두세요. 하지만 이순자 씨는 계속 정리했어요. 제 방식대로 정리되어 있던 공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순자 씨도 교체됐어요. 이번에는 남자 간병인인 박철수 씨가 왔습니다. 어르신 잘 부탁드립니다. 박철수 씨는
체격이 좋은 40대 남성이었어요. 힘든 일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너무 활발했어요. 계속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어르신, 운동하셔야 해요. 운동? 네, 스트레칭이라도 하시죠. 제가 운동을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억지로 시키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씨는 TV 볼륨을 자꾸 크게 했어요. 본인이 잘 안 들리나 봅니다. 너무 커요. 어르신도 잘 들으셔야죠. 저는 잘 들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마찰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제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다른 일을 했어요. 그런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불이야? 저는 침착하게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스밸브를 잠갔어요. 연기가 좀 났을 뿐이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박철수 씨는 계속 당황해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침착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간병인들이 저보다 안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구나. 저는 수십 년간 위험한 현장에서 일했잖아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오히려 제가 더 뛰어날 수 있어요. 2주가 끝나갈 무렵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어떠세요, 아버지? 서영이가 물었어요. 글쎄. 솔직히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간병인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성실하게 일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세요? 다현이가 물었어요.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적응하기가 어려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각자 스타일이 다르고 제가 원하는 방식과 맞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서영이가 말했어요. 안전.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보다 안전에 대해 더 잘 알까? 아까 화재 경보기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오히려 당황했다고 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야. 위험 상황에서는 경험이 중요해. 나는 수십 년간 그런 일을 해왔어. 아이들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네. 지훈이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2주 동안의 비용이 꽤 나왔거든요. 이렇게 계속하면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전세 전환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분위기가 다시 어색해졌어요. 결국 이 방법도 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가 몇 곳의 요양시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 번만 구경해 보세요. 꼭 가야 해. 그래도 알고 결정하시는 게 좋잖아요.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시내에 있는 고급 시설이었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했어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까지 달려 있었어요. 어르신, 환영합니다. 상담 직원이 나와서 반갑게 맞았어요. 미소가 아주 환했습니다. 저희 시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내를 받으며 둘러봤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여기는 물리치료실입니다. 최신 장비들이 있었어요. 운동기구도 다양하고 전문 치료사들도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서예, 원예, 음악 치료까지 있어요. 활동실도 넓고 좋았어요. 어르신들이 뭔가를 하고 계셨는데 다들 진지해 보였습니다.
식당도 구경해 보세요. 식당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메뉴도 다양했어요.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설명을 듣고 있자니 정말 좋은 곳 같았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풍부하고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서영이가 물었어요. 월 250만 원입니다. 개인실 기준으로요. 꽤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서영이는 큰 문제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휴게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휴게실을 보여줬어요. 어르신들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조선소에서 같이 일했던 김용철 씨였어요. 태아섭이. 김용철 씨가 저를 알아봤어요. 용철이 형, 여기 계셨어요? 그래, 작년부터 여기 있어. 반가웠지만 김용철 씨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았어요. 어떠세요? 여기 생활이? 나쁘지 않지. 그런데 말투가 힘이 없었어요. 예전의 활기찬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자주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매주 왔는데, 이젠 명절에도 뜸해. 김용철 씨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박미순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다 자주 온다 그러지. 정말 그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여기 좋잖아요. 좋긴 좋아. 근데 김용철 씨가 말을 흐렸어요. 근데 뭐요? 집이 그립지. 단순한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집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영이가 물었어요. 어떠세요? 좋긴 좋네. 그럼 여기로 결정하시겠어요? 아직 다른 곳도 봐야지. 사실 마음이 많이 기울었어요. 김용철 씨의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좀 더 저렴한 시설이었어요. 시설은 첫 번째보다 못했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셨어요. 활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는 월 180만 원입니다. 좀 더 저렴하긴 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시설들은 분명 좋았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게 있었어요. 가장 마음에 걸린 건 김용철 씨의 말이었어요. 집이 그립다는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제가 직접 고친 것들이 보였어요. 비걱거리던 문고리, 새던 수도꼭지, 어둡던 전등, 모두 제 손으로 고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설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고장 나면 제가 직접 고칠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말릴 게 뻔합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시설에서 본 어르신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들 편안해 보이긴 했지만 뭔가 활력이 없었어요. 특히 김용철 씨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활기차던 분인데 왜 그렇게 변한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신문을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시간을 시설에서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설이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안전하고 체계적이니까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유와 자존감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었어요. 며칠 후 다현이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혼자 왔어요. 아버지 혹시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 내 시설 말고 다른 선택지요. 다현이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뭔가 자료를 찾아본 모양이었어요. 통합 돌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설명을 들어보니 흥미로웠어요.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담당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준대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 제가 연락해 봤는데 내일 오신다고 해요. 다현이는 정말 꼼꼼했어요. 이미 다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에 젊은 여성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한소은입니다. 한소은 씨는 29살 정도로 보였어요. 간호사 자격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한소은 씨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10년 전쯤에 우리 집 앞 경사로에 손잡이 달아주신 분이세요? 경사로 손잡이. 기억이 안 났어요. 워낙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휠체어 타시는데 집 앞 경사로가 미끄러워서 위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잡이가 달려있더라고요. 아,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한겨울에 어떤 집 앞에서 휠체어 탄 분이 미끄러져서 고생하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하나 달아드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님이셨구나요. 한소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가 그 후로 얼마나 편해하셨는지 몰라요.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별거 아닌데 뭘.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일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버님을 도울 차례네요. 한소은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한소은 씨는 제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어요. 건강 상태, 생활 패턴, 필요한 도움 등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돌봄보다는 부분적인 지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부분적인 지원. 네. 주 2-3회 정도 생활 지원사가 오시고 필요할 때 응급 대응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공공 실버 쉐어 하우스라는 곳도 있어요. 제어하우스. 네. 혼자 살기는 불안하지만 시설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설명을 들어보니 신선했어요. 개별 주거 공간은 있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고 각 방에 비상벨도 있어요. 안전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설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동 작업실도 있어요. 취미 활동이나 간단한 수리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이 말에 귀가 번쩍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월 80만 원 정도예요. 관리비 포함해서요. 시설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다현이도 좋아했어요. 아버지 좋은 것 같은데요. 마음이 조금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는 사람도 계세요. 한소은 씨가 덧붙였어요. 아는 사람, 네, 장재문 어르신이라고. 장재문, 기타 치는 재문이. 깜짝 놀랐어요. 장재문 씨는 조선소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거기서 기타 모임을 이끌고 계세요. 이거는 정말 우연의 일치였어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다시 볼 수 있다니요. 재문이가 거기 있다고? 네, 작년부터 계세요. 되게 잘 적응하셨대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장재문 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곳이 정말 괜찮은 곳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언제 가볼 수 있나요? 내일이라도 가능해요. 한소은 씨가 바로 연락을 취해줬어요. 장재문 씨에게도 미리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현이가 기뻐했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장재문 씨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몇 년 만에 만나게 될 친구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은 정말 살만한 곳일까요? 한소은 씨 덕분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어요. 게다가 예전에 제가 도왔던 분의 딸이라니 세상이 참 신기합니다. 선행은 정말 돌아오는 건가 봅니다. 며칠 후 셰어하우스 구경을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버지, 급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 집 전세 전한 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또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대출 연체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지훈이가 고백했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카페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지훈이는 계산기까지 가져왔어요. 전세로 돌리면 나오는 보증금, 그 이자로 충당할 수 있는 요양비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이득이에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전 한소은 씨를 만나면서 다른 가능성을 봤거든요. 지훈아,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나야. 조금 화가 났어요. 제가 판단력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집은 내 명의로 유지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알아서 해. 지훈이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이게 고집이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게 고집이라고. 지훈이가 나간 후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들이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삶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죠. 현관문을 보니 손잡이가 좀 헐렁해져 있었어요. 오래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공구상자를 꺼내서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제가 관리해 왔어요. 문고리, 전등, 수도꼭지. 제 손으로 하나하나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구상자를 열고 드라이버를 꺼냈어요. 낡은 손잡이를 분해했습니다. 나사가 헐거워져 있었어요. 새 나사로 교체하고
단단히 조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왕 하는 김에 아예 새 손잡이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철물점에 가서 좋은 손잡이를 골랐어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튼튼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교체 작업을 시작했어요. 낡은 손잡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수평도 맞추고 나사도 단단히 조였어요. 완벽했습니다. 새 손잡이를 잡아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튼튼하고 반들반들했습니다. 이 집의 문 손잡이는 내가 단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의 문도.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거라는 걸. 누군가 정해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하는 삶 말입니다. 셰어하우스 구경을 가기 전에 아이들을 불렀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한테 얘기할 게 있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첫째, 내 집은 내 명의로 유지한다. 지훈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손으로 제지했어요. 둘째, 전세든 월세든 집 운용에 관한 결정은 내가 한다. 아버지, 아직 안 끝났어. 계속 말했습니다. 셋째, 앞으로 생활비나 의사결정을 너희한테 맡기지 않는다. 아이들이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서영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혼자서요? 혼자가 아니야. 도움받을 곳이 있어. 통합돌봄과 셰어하우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다현이가 놀라워했어요. 사실 다현이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을 위해 몰랐던 척했습니다. 내일 구경 가볼 거야. 저희도 같이 가요. 안 돼.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할 거야. 아이들은 말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온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결정하신다면.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하면 말씀드려야 해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지훈이는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새 문고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작은 변화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입니다. 제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일 장재문 씨를 만날 생각하니 기대됐어요. 오랫동안 못 본 친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셰어하우스를 구경하는 날이 왔습니다. 한소은 씨와 함께 갔어요. 여기에요. 생각보다 괜찮은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아담한 건물이었는데 깔끔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무장애 시설로 되어 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아늑한 느낌이었어요. 시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장재문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요. 3층에 올라가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대서봐! 장재문 씨였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거였는데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재문이 형, 반가웠어요. 꽉 안아줬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살아? 그럭저럭 살만해. 장재문 씨가 웃었어요. 구경시켜 줄게. 먼저 개인 방을 봤어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원룸 정도 크기였는데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침실, 거실, 간이 주방이 다 있어. 작지만 알찬 공간이었어요. 특히 창문이 커서 밝았습니다. 비상벨도 있고 침대 옆에 빨간 버튼이 있었어요.
응급 상황에 누르면 바로 연락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공동 공간 보여줄게.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넓은 라운지가 있었어요. 소파도 있고 TV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몇 분이 TV를 보고 계셨어요.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주방도 있어. 공동 주방이 꽤 넓었어요. 여러 명이 함께 요리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끔 다 같이 밥도 해 먹고 그래. 장재문 씨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좋아. 특별한 방을 보여줬어요. 공동 작업실이었습니다. 공구들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간단한 목공 작업이나 수리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고치고 만들고 그래. 제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제가 원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걸 해도 돼. 물론이지. 안전하게만 하면 돼. 이거였어요.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타 모임은 어떻게 해? 여기서 해. 주 2회 정도. 작은 음악실도 있었어요. 피아노와 기타가 몇 개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와서 같이 해.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흥미로웠어요. 세대 간 교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때? 살만해? 장재문 씨에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좋아. 집 생각 안 나? 가끔 나지. 하지만 여기도 이제 집 같아. 그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파칭 소리가 났어요. 전기 스파크 소리였습니다. 뭐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저는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공동 주방에서 소리가 났었어요. 전자레인지에서 스파크가 튀고 있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주방 차단기를 내렸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누전이었어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한 어르신이 감탄했어요. 오래 해본 일이라. 장재문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친구가 조선소에서 용접 일했거든. 사람들이 고마워했어요. 뭔가 도움이 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일 자주 있어? 관리인에게 물어봤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데 매번 전문가를 부르기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정말요? 네. 이런 건 제 전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들어오면 안전 담당을 맡기로 했어요. 간단한 전기 점검이나 수리 작업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와, 든든하겠네. 장재문 씨가 좋아했어요. 그리고 젊은 자원봉사자들한테 기술도 가르쳐주면 어때? 관리인이 제안했어요. 생활 공작방 같은 걸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더라고요. 구경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이곳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떠세요? 한소은 씨가 물었어요. 좋아요. 여기로 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장재문 씨도 기뻤어요. 잘 결정했어. 우리 같이 살자. 마음이 설렜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쉐어하우스로 이사할 거야. 정말요?
다현이가 기뻐했어요. 안전해요? 서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안전해. 나한테 딱 맞는 곳이야. 지훈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은 해야 해요. 서영이가 조건을 걸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요. 그렇게 하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겠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감옥 같은 곳이 아니라 서로 불빛이 되어줄 수 있는 곳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제어하우스 생활도 이제 완전히 적응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이 새로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생활 공작반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간단한 수리 작업만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태섭 씨, 저도 배워도 될까요? 같은 층에 사시는 이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시작된 공작반이 이제는 제법 규모가 커졌어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간단한 수리 기술을 배우고 실습을 해요. 드라이버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전기 점검, 배관 수리까지 다양한 걸 가르쳐 줍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20살 정도 되는 대학생 김민준이 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손자 같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이지만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배우려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제 기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특히 민준이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에는 드라이버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이제는 웬만한 수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집에서도 아빠 도와드릴 수 있게 됐어요. 민준이가 고마워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장재문 씨와의 기타 모임도 재밌어요. 예전에 조선소에서 함께 연주하던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태섭아, 이 곡 어때? 좋은데. 함께 연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다른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가끔은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와서 함께 노래를 불러요. 지훈이도 가끔 참여해요. 카페 일이 안정되면서 시간 여유가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아버지, 기타 정말 잘 치시네요. 뭘 옛날부터 하던 거야. 아들과 함께 음악을 하니 새로운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영이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와요. 처음에는 걱정 때문에 온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보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네, 훨씬 밝아지셨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매일 할 일이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활기가 생겼습니다. 다현이는 기술 쪽으로 많이 도와줘요. 앱을 만들어서 비상벨과 연동시켜 줬거든요. 아버지 이 버튼 누르면 저한테도 알림이 와요. 그래, 네, 그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최신 기술과 전통적인 생활이 어우러진 느낌이 신기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어하우스에서 작은 축제를 열거든요.
1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행사기도 해요. 태섭 씨 준비 다 됐나요? 관리인이 물었어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생활 공작반에서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기로 했거든요. 의자, 선반, 장식품 등 그동안 만든 것들을 내놓았어요. 정말 잘 만드셨네요. 구경 온 주민들이 감탄해요. 이거 다 어르신들이 만드신 거예요? 네, 젊은 친구들과 함께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행사가 시작되자 한소은 씨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누구요? 윤태섭 어르신입니다. 갑자기 제 이름이 불려서 당황했어요. 10년 전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저희 집 앞 경사로에 손잡이를 달아주신 분이에요. 한소은 씨가 그때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의 작은 친절이 지금 이렇게 큰 도움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죠. 그때는 그냥 도와드린 건데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생활 공작반 이야기, 안전관리 이야기 등을 해줬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행사 중간에 기타 연주 시간도 있었어요. 장재문 씨와 함께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듀엣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조선소에서 자주 연주하던 곡이었어요. 손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민준이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이거 받아주세요.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뭐야? 이게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공구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직접 골랐어요. 어르신이 늘 쓰시던 것들이랑 비슷한 거로. 고마웠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민준아, 잠깐만. 제 방으로 가서 빨간 공구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몇 개의 공구를 골라 민준이에게 줬습니다. 이거 받아. 어르신, 이건 너무. 괜찮아. 공구는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야.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누군가를 고칠 때 가치가 생기지. 그냥 상자에 넣어두면 무슨 소용이야.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 공구들이 젊은 친구에게 전해져서 계속 사용되는 게 더 의미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배워. 네. 밤늦게 혼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1년 전 이때만 해도 막막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충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걱정 때문에 자주 연락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약속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지훈이는 카페 일이 안정되면서 제 집 전세 전환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대신 기타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서영이는 여전히 걱정이 많지만 이제는 제 선택을 인정해 줍니다. 오히려 제가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아요. 다현이는 처음부터 지지해 줬는데 지금도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도 많이 해줍니다. 박미순 씨의 예언은 틀렸어요. 처음엔 다 자주 온다 그러지만 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은 지금도 꾸준히 만나고 있거든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활 공작반을 통해 기술을 전수하고 안전 관리를 통해 사람들을 보호하고 기타 연주를 통해 즐거움을 주는 것. 이 모든 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아요. 오전에는 공작반 활동이 있고 오후에는 안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장재문 씨와 기타 연습도 하고요.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시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빨간 공구 상자는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도구가 됐어요.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구는 혼자 간직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사용할 때 진짜 가치를 발휘하니까요.